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네네. 자, 결선 없이 예. 오늘 끝나느냐 아니냐 일단 이거부터가 궁금한데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대체적으로 결선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다들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결선 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결선 투표 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아 잠깐만요. 네. 아까 결선 간 적이 없습니다. 네, 한 번도 없습니다. 오, 그랬나? 그래서 지난 김기현 당대표도 그랬고요. 아, 맞다. 또 예. 한동훈 당대표도 그랬고. 예. 그래서 결선을 가게 되면 오히려 처음 맞이하는 결선 투표가 되는데 그럼 과연 3, 4등의 표가 어디로 또 몰릴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들을 갖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측은 뭐 김문수, 장동혁 두 사람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들 보고 있는 게 대체적인 예측인데 그 현실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결선 투표로 간다면 다음 주 화요일에 결정이 되는 거죠. 24, 25일 날 투표를 하게 되고요. 네. 26일 날 최종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홍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나도 한 궁금해서 근데 잘 몰라서 네, 결선 투표도 그 여론조사 20%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예. 뭐 저도 뭐 크게 그 다른 생각은 없어요. 지금 저 오신환 의원님 김문수, 말씀하신 장동혁 두 사람이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예, 일단은 김문수 플러스 누구냐인데 장동혁 후보가 유력해 보이고 거꾸로 지금 더 하나 변수는 최근에 일부 여론조사 결과 보면은 장동혁 후보가 앞서는 것도 나오고 했거든요. 물론 뭐 샘플 규모가 크지 않아서 얼마나 유의미하냐 이런 차이는 있겠는데 거꾸로 1라운드에서 누가 1등하냐도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국민의힘 쪽 관계자들 그 전직 의원님이나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최종 투표 가가지고는 3, 4등 표가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한테 만약에 장동혁, 김문수 두 사람이 올라간다면 김문수 후보 쪽의 선호가 좀 높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최종적으로는 1등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는 하는데 1라운드 1등도 좀 그 관심 포인트예요. 근데 지금 두 분이 그럼 공이 결선으로 갈 거고 결선은 김문수, 장동혁 이른바 반탄 후보 두 명이 올라갈 거다라고 공이 전망을 하셨으니까 그럼 이것부터 짚어야 되는데 찬탄 후보는 다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이러면 당이 상당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심각하죠. 예, 이게 민심과 당심이 너무 괴리돼 있는 부분들, 예.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 국민의힘은 원래 7대 3, 그러니까 당직을 선거로 뽑는 당대표 선거에는 7대 3의 규모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30%를 국민 일반 여론조사로 반영을 해왔거든요. 거기에 소위 뭐 저는 뭐 그게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역선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무당층만 뽑아서 반영하는 거에 반대해 왔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당원들이 70% 투표하니까, 네. 예, 그래서 그것이 믹싱돼 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투표 전당대회 룰이었는데 그것을 지난 김기현 당대표 때부터 바꿔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8대 2로까지 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너무나 이제 민심과 당심이 괴리돼 가는. 그래서 강성 목소리만이 반영되는 그런 정당의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 저는 지금의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전당대회 모습으로 가는 그 구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보기엔 이제 두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그 4명의 후보가요. 대체로 지금 그 국민의힘 투표를 보면 소위 그 반탄 찬탄의 비율이 한 65대 35쯤 되는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가 그 반탄표를 압도적으로 가져가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 찬탄 쪽도 두 명의 후보가 나와서 갈리면서 결국은 그 반탄의 표가 뭐 예를 들면 압도적으로 그 반탄표를 100으로 봤을 때 이게 한 7대 3 정도로 갈리면 그 장동혁 후보가 많은 표를 얻지 못할 텐데 한 6대 4 내지는 55대 45 정도로 갈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장동혁 후보가 2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네. 그리고 또 이제 찬탄 쪽의 후보가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서 그래서 일부 이제 우리 저 누구예요? 그 조경태 후보가 단일화 제안을 했는데 잘 안 됐지 않습니까? 네, 안 됐죠. 단일화가 돼야만 그래도 또 혹시 그 2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게 생겼었는데 그게 안 됐다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오신환 의원도 얘기했지만 당심과 민심이 통상적으로 약간의 괴리는 있어요. 꼭 일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심에서 1등하고 민심에서 1, 2등이 약간 바뀌는 경우는 있지만 지금 일반 여론조사를 보면은 장동혁 후보가 거의 최하위권이거든요. 네. 조경태 후보가 1등으로 나오는 게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괴리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통상적으로 당심의 1등이 민심의 2등이고, 뭐 민심의 1등이 당심의 2등이고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마 국민의힘이 이번 전당대 이후에도 이런 그 선출 방식이나 또는 그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어떻게 좁혀나갈 건가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으로 좀 이어갈 텐데 김문수, 장동혁 두 사람이 결선에 올라간다고 쳐요. 그럼 의원님, 김문수와 장동혁 두 후보의 차이점, 차별성을 이렇게 지금 분석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국민들이 볼 때는 사실상 뭐 큰 의미는 없죠. 예, 그래요? 기본적으로 소위 말한 뭐 소위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당의 미래 비전이나 어떤 혁신의 과정들을 보여주기보다는 네. 뭐 정말 느닷없이 나타난 전환길이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극우 유튜버의 표를 누가 더 많이 구걸하고 받아가느냐 이런 정말 해괴망측한 전당대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과거에 집착하는 세력들과 그거와 단절하고 미래로 가야 된다는 또 미래 세력들과의 충돌인데요. 저는 좀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 이후에 대통령이 탄핵되고 당이 겪어야 될 과정 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저는 어쨌든 그래도 늘 어려움 속에서도 집단지성의 지혜를 모았던 당원들의 힘으로 네. 이 지금 이번에 전당대회가 아니어도 향후에 그런 당내 자정작용을 통해서 분명히 좀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가기를 기대하고 또 다른 목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홍익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30에서 40% 정도 되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 경선에서 한동훈 대표가 받았던 한 네, 44% 네, 정도가 여전히 우리 당내의 당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당이 기본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미래 세대가 거부하는 그런 정당은 존립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정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자, 그 청년 최고위원이 지금 찬탄 대 반탄으로 단일화되죠. 예. 그러면 청년 최고위원 경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당내 구도를 재는 또 하나의 어떤 그 잣대가 될 수 있을까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청년 최고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최고위원 8명 중에서도 네. 소위 김근식 후보를 비롯한 소위 저는 찬탄 이런 거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미래로 가자라는 혁신을 좀 주장하는 후보들이 네. 좀 최고위원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손수조, 우재준 2명 후보 다 개인적으로 잘하는데 손수조 후보가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원래 성향 자체가 그렇게 극우적인 친구는 아니에요. 제가 청년 정치를 같이 했던 친구인데. 근데 어떻게 하다 그럴까요? 그게 이제 자기 지역구에서의 여러 가지 이 역학적인 구도가 있습니다. 이제 지역구 사정. 김성원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서 지난번 총선을 출마하려고 했었거든요. 동두천이었던가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본인이 그 후보의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이어진 그 관계 속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저는 만약에 청년 최고가 된다면 그렇게 오른쪽에 치우쳐 있는 극우적 목소리를 낼까? 물론 근데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때 그것을 전면에서 반대하는 역할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 수준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홍 의원님은 김근식 후보 잘 아시잖아요. 잘 알죠. 당선될 것 같습니까? 뭐 잘하면 안에는 한 명은 누군가든 어느 쪽이든 한 명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찬탄 후보도 한 명은 들어갈 수 있을 룸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전환길 씨가 딱 타겟팅을 해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도리어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찬탄 쪽 표가 몰릴 수 있겠죠. 오히려.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을 텐데. 자, 근데 지금 제가 뭐 그 오신환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생각나는 게 지금 뭐 최고위원 중에 가장 뭐 유력한 1등 유력한 후보도 있고 뭐 잘 알지만 우리 그 대구 경북 쪽을 기반으로 하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수조 청년 최고도 그렇고
최고위원 선거도 지금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왜 걱정이냐면 다른 게 아니라 저는 뭐 그 찬탄 반탄 이런 구도가 문제가 아니라 최고위원들이 전부 다 사심이 너무 가득해요. 사심? 예.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 또는 다음에 자기의 지역구 공천 이런 등등의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출마한 사람들이 물론 뭐 정치인이라는 게 최고위원 나올 때는 다 정치적 생각이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자신의 정치적 미래보다도 집단적으로 당의 미래가 더 우려되는 상황인데 당의 미래보다는 대부분의 최고위원들이 자기의 그 정치적 선택, 그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저 자신의 이해관계가 훨씬 더 많이 작동되고 있다. 이게 걱정이고 그 두 번째는 김문수 후보가 그래도 김문수 후보를 기대하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동혁 후보가 될 경우에는 뭐 모르겠어요. 장동혁 후보가 실제로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장동혁 후보에 대한 평가는 잘못하면 이제 비하인드 친윤들 드러나지 않은 언더 친윤이라고 또 누구든 그러는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 거의 좌지우지되고 그러니까 당은 이런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는 전환길 씨가 거의 더 뭐 시세처럼 좌지우지하는 모양새고 내부적으로는 은밀하게는 언더 친윤에 의해서 당이 주락펴락하는 모양새가 될 건데 그나마 김문수 후보가 되면 그러진 않을 거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뭐 자기의 정치적 미래도 있기 때문에 뭔가 변화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그 소위 그 극단적인 아스팔트 우파의 힘도 없지만 일정 정도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는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전환길 요인이 네. 정말로 그렇게 그 힘이 세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뭐 전환길이 누구를 떨어뜨리라고 한다고 해서 네. 작동하는 기제가 우리 내부 시스템에 있지도 않고요. 전환길이 소위 무슨 몇만 명을 데리고 뭐 당에 입당했다고 그러는데 본인 스스로도 지금 뭐 투표권이 없는 예, 그냥 일개 당원일 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소위 그 극우 유튜버들의 구독자들이 이렇게 중복돼 있는 거거든요. 소위 그 유튜버들의 다양한 사람들한테 똑같이 한 명한테만 구독자를 누르는 것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수가 허수일 수도 많고요. 또 그리고 무슨 뭐 구독자 수로 우리 당에 있는 유권자들, 투표권자들을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보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 이런 점은 어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그냥 한 번만 쓸게 이제 뭐 다른 적절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바람 잡는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전환길 씨가 바람을 잡아서 이 경선 구도를 어느 한쪽으로 몰아간 측면이 좀 있는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건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게 장동혁이라는 후보가 상대적으로 당내에서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지난번 최고위원 출마를 했다 손 치더라도 그때는 한동훈과 런닝메이트 같이 그래서 수석 최고를 맡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한동훈이라는 이름에 가려져 있던 측면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김문수 후보는 당의 대통령 후보였고 그리고 전국 선거를 치렀던 그리고 오래된 정치인이기 때문에 1.5선의 장동혁 후보가 사실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전환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만들고 언론에서 그것이 부각되면서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도 장동혁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급부상해서 이름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 전환길 장동혁 세트를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른바 여론전에서 고공플레이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지금 이게 바람직하냐 뭐 오르냐 그러냐 이거는 뭐 차차고라도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 각 당의 지금 전당대회라든지 당대표 또는 뭐 공직선출직 과정에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도 그렇고요. 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 유튜버들의 힘이 막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부 유튜버들하고 또 일부 후보들하고 유착 관계도 생기고 그러니까 뭐 아예 이제 대놓고 이러면 공중파는 대놓고 도와줄 수 없잖아요. 심의에 다 걸리죠. 그 선거법이나 이런 게 예. 걸리니까. 근데 지금 이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런 제한을 받지 않다 보니까 아예 이제 뭐 그 선거가 딱 벌어지면 어느 유튜버는 누구 지지, 어느 유튜버는 누구 지지 이렇게 그 만들어지는 구도가 되면서 실제로 유튜버 뭐랄까요 그 인플루언서 아주 영향력이 높은 인플루언서에 의해서 그 당내 선거 구도가 그 좌지우지되는. 그러니까 웬만하면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도 유명 인플루언서가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가 마음 먹으면 최고위원 정도 하나 만들어주겠더라고요. 당 대표까지 몰라도.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치권이 자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가피한 현실적 측면이 있지만 정치권이 과감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선을 긋고 정치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국민들과 또 다른 방식으로 자기들이 직접 소통을 해야지 그 유튜버들의 그 출연해가지고 그 표 받자고 거기에 소구되는 거기에 호응하는 목소리들만 낸다면 과연 그 정당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예. 저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뭐 그게 옳으냐 그러냐는 얘기할 수 뭐 판단은 각자의 몫이지만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이나 또는 뭐 저 정치 희망자들이 거기에 그 줄을 대고 선을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그러니까 과연 그럼 정치에서 이 소위 그 SNS 특히 유튜브를 어떻게 자리 잡게 할 거냐. 그리고 계속 이렇게 선거법이나 정당법의 사각지대로 둘 건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유튜버도 이제 사실상 1인 방송 시스템을 간 거잖아요. 그렇다면 빨리 저는 그래서 미디어법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신문법하고 방송법이. 추가 질문 요거 하나만 드리고 다른 주제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두 분의 전망대로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가 그 당 대표가 된다고 치면 여야 관계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홍익표 의원님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장동혁 후보가 되면 거의 전쟁터 같이 더 될 것 같고요. 전쟁터가 예. 될 것 같고 아마 정청래 최고가 장동혁 후보 대표가 되면 진짜 안 만날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가 예. 뭐 장동혁 후보도 안 만나려고 할 거고 당연히. 예. 김문수 후보가 될 경우에는 조금 변화의 여진이 있을 거예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어쨌든 70년대, 80년대 저 민주운동을 했던 분 아니에요. 그 노동운동을. 그래서 우리 당의 그 여러 지금은 은퇴하셨거나 또는 뭐 이런 분들하고 유대 관계가 좀 있으세요. 과거 연이 있죠. 예, 연이 있고 뭐 예를 들면 이제 현역에 계신 박지원 의원님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박지원 의원님은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여진이 있어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김문수 후보가 절대 대표가 되면 그 아스팔트 우파에 그냥 끌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정치 의식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못 이기면 옷 벗는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일종의 단두대 매치예요. 내년 지방선거가. 근데 저는 여기서 한번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게 한번 이렇게 제기를 해볼게요. 자,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금 평가가 장동혁 후보를 기준점으로 놓고 평가를 하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는 것이긴 한데 네. 이게 착시일 수도 있는 게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기 전의 행적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태극기 부대에 나가서 같이 합류해가지고 연단에 올라서 뭐 온갖 어떤 주장을 했던 그 과거의 어떤 전략들을 보면 뭐가 그렇게 다르냐 이 얘기도 사실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정합니다. 그것도요. 네.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그 김문수 후보가 대중정치인으로 있을 때는 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경기도지사 할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시기가 김문수 후보로서는 사실은 정책 미래가 안 보이는 시점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이제 그만두고 그 대선 도전에 때 실패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제일 정치로 좌절을 겪은 게 그 대구 그 국회의원 선거 나가서 당시 김부겸 후보한테 떨어집니다. 대구에서요. 대구에서 떨어지면서 그때 다들 뭐냐면 김문수의 정치는 끝났다. 대구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당도 그렇고 우리 당도 만약에 바꿔놓고 광주에서 국민의 후보한테 중진 의원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 당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광주에서 국민의힘 후보한테 졌어? 그럼 정치 인생 끝났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 정치권에서 평가가 김문수는 끝났다라고 했고 그 시점에서 그 의지한 게 사실은 이제 정광훈과 같은 정광훈 목사 그렇죠. 등등 그렇죠. 아스팔트 우파에 갔는데 실제로 지난번에 그 대선 후보가 되고 나니까 이분이 대선 후보가 되려는 과정에서는 바뀌잖아요. 조금씩. 그러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후보가 되고 어떤 자리를 가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간 거는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려는 거 뭐겠어요. 다음에 대통령 후보 한 번 더 나오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거 그렇죠. 이상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려면 내년 지방선거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선방해야 되는 건데 지방선거 지면 그걸 또 아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뭔가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없을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이 당내의 어떤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네. 소위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때 호가호위했던 친윤 그룹들 지금은 수면 아래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장동혁 후보를 둘러싸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김문수 후보가 이제 그 당 대표가 되게 되면 그 사람들과의 그 동안의 무슨 한덕수 단일화에 대한 어떤 서로의 섭섭함 그리고 지금 또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로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어떤 보이는 큰 세력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도나 그 대통령 후보로서의 가졌던 당원들에 대한 어떤 기억들 이런 것들로 당 대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좀 더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결선 투표 가서 3, 4등의 소위 이 찬탄파들의 표를 얻어서 본인이 당 대표가 되게 되면 지난번 대통령 후보가 단일화 과정에서 당원들이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본인을 살려준 기억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본인이 좀 유연하게 처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여지와 필요가 있다. 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나 김문수 대표가 되면 당내 최고 실세는 김재원 전 최고가 되는 건가요? 김재원 최고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니까 예, 본인이 전 최고 그러니까. 예, 이번에 최고위원으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뭐 그게 아까 제가 뭐 얘기한 건데 그분이 그럼 김문수 후보를 도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사심은 없어야 돼요. 저는 김재원 후보가 그 최소한 잘해서 1등 최고위원이 되면 내년 대구시장이나 경북지사 나갈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요? 예, 그거 최소한 그 정도의 정치가 염치는 있어야 되고 예. 그렇게 해야 국민의힘에 뭔가 미래가 생기는데 이 수석 최고위원을 발판으로 해서 김문수 후보의 측근이라는 그걸 업어가지고 대구시장이나 경북지사 되려고 하면 아까 그래서 그런가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얘기인데 최고위원 자리를 자신의 정치적 개인 지금 현재 당이 어려운데 개인적 발판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번에 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엊그제 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그 만찬회동이 있었잖아요. 근데 일단 대통령과 그 여당 지도부가 만나서 만찬을 하는데 거기서 뭔가를 합의를 해서 발표까지 한다. 이 자체가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좀 이례적이긴 하죠. 그죠. 예, 보통은 뭐 만찬 자리는 그냥 만찬 자리하고 물론 이제 뭘 했느냐에 대해서 당 대변인이 뭐 이러냐고 약간의 이제 덕담이나 또는 대통령의 당부 이런 정도를 언론에 브리핑은 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근데 이제 이번에는 밥 먹는 자리가 아니라 마치 무슨 당정 협의한 것처럼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앞서 그래서 이제 경향신문 논설위원하고한테 들었는데 한 2시간씩 했는데 1시간을 검찰개혁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도 오면서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에서 상당히 여권이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거고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은 그 전에 이제 검찰개혁 방법을 놓고 좀 이견이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좀 나왔잖아요. 이걸 의식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지금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검찰개혁 문제가 큰 틀에서는 이견이 없어요. 당내에. 예를 들면 뭐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그렇죠. 중수청 만들고 이런 건 되는데 디테일에 가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이나 국정운영 지지율, 정당 지지율 하락하고 있는데 검찰개혁과 관련돼서 미묘한 문제들이 있어요. 잘못하면 이제 발표하고 나서 졸속이다 이런 문제가 또 하고 나면 대통령이나 정성호 법무장관이 우려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민생에 피해가 가면 안 된다. 또 국민들에게 불편하면 안 된다. 이런 문제를 얘기했는데 실제로 지금 사법 시스템이 해방 이후 정부 수립해 가지고 한 80여 년 가까이 유지되었던 게 지금 근본적인 틀을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나 주변에서는 걱정들을 많이 해요. 이거 꼼꼼하게 하지 못하면 당연히 부실 수사 논란 나올 거고 그다음에 수사 지연될 거예요. 그러면 고스란히 검찰개혁 탓이다 이런 얘기를 일부 언론과 야당이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건지에 대한 꼼꼼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엊그제 만찬회동에서 그 얘기는 뒤로 미뤘다라는 거거든요. 디테일 부분은 다 정리가 안 되고. 네. 일단 큰 틀에서의 합의를 본 것인데 뭐 거기에 대한 이견은 없을 테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정에 대한 로드맵이 있을 겁니다. 근데 큰 틀에서 지금 조국 사면과 윤미향 사면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한 번의 어떤 회초리의 시그널을 받은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범 여건에 대한 결속을 다지기 위한 그런 초석으로서 그것을 어려운 과정에서도 사면을 했는데 오히려 직접적으로 민주당과의 어떤 이견이 노출되면서 그것이 흔들릴 때는 더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큰 틀에서의 방향성, 특히 정청래 대표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어떤 불안감들이 있을 것이고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에는 밥상에 올리겠다라고 명확하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거기에 대통령실이 다른 목소리들을 내게 되면 그 틈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디테일은 좀 시간을 갖고 가자라고 양쪽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래서 시간을 벌었다. 그렇게 좀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그럼 디테일 부분에서 보니까 구도가 이렇더만요. 한쪽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쪽에 뭐냐면 당 개혁특위가 있는 건데 당 개혁특위는 어차피 정청래 대표가 주도해서 만들었고 위원장도 임명해서 정청래 대표라고 봐도 됐고 그러면 결국은 정성호 본부 장관과 정청래 대표 간의 어떤 디테일 부분에서 이견 이렇게 좀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꼭 그런 구도가 저 단순화시키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당의 입장이라고 하겠죠. 당은 조금 더 이제 그 수사권의 완전 분리라는 그리고 검찰청 해체라는 그런 그걸 갖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반면에 제가 이렇게 여당이 되고 나면 장관들 정치인 출신을 장관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모든 장관들이 그 부처에 어느 정도는 대변을 하려고 해요. 안 그러면 장관의 권위가 안 쓰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성호 그 법무부 장관은 본인이 또 법조인 출신이고, 네,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여러 그 검찰 측 의견을 수렴할 수밖에 없겠죠. 또 네. 법조인들, 변호사들 의견. 그러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아마 그 검사들은 물론이고 변호사들조차도 그 예를 들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당의 저 사법개혁특위, 검찰개혁특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정성호 그 법무부 장관은 고민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검찰뿐만 아니라 아마 왜냐하면 변호사들도 이 체계가 바뀌면 기존에 자기들 하던 거하고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아까 그래서 이 80년 가까이 된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검사가 대거 사직하고 변호사 시장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뭐 이건 되게 직접적인 문제예요. 네, 뭐 현실적인 문제긴 한데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평소에 가졌던 생각들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법사위 의정 활동을 좀 오랫동안 하면서도 본인이 굉장히 온건한 개혁들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검찰 개혁이 이 수사기소의 분리는 수사기소의 과거 문재인 정부의 조정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하지 않으면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 우려를 정성호 장관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하는데 변호사라고 하면 자꾸 이제 기득권 변호사처럼 오해할까봐 민변 측이나 이런 쪽에 있는 변호사들조차도 우려를 하는 게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아까 오면서도 제가 구 기자 그 얘기한 걸 좀 들었는데 그런 측면인데 이 제복에 대한 민주적 통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경찰의 힘이 세지거든요. 당연히 그때도 그렇죠. 제가 그것도 문제죠. 경찰 개혁 얘기할 때 제일 문제가 정보 문제였어요. 경찰의 정보가 집중되면 앞으로 예를 들면 이럴 거예요. 지금 법조 기자들 있죠. 법조 기자들이 검찰청 출입했잖아요. 근데 법조 기자들은 다음은 경찰청 출입합니다. 아니 뭐 어렵게 볼 거 과거 독재 정권에서 활개친 게 검사인가요? 경찰들이죠. 네. 그래서 그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 잘 마련되지 않으면 선의의 개혁이 도리어 그렇죠. 아주 나쁜 결과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한 얘기지만 늘 대통령이나 정부가 좋은 사람이고 민주적인 사람이 온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그 경우에 잘못하면은 더 나쁜 경찰의 어떤 그 전행 또 독단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어떤 그 민변 측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전달을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이제 과거에 그 난리를 치면서 사실 수사기소 분리가 아닌 조정을 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그리고 공수처도 만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찰의
그 권력이 또 집중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이런 논의가 조금은 좀 급하게 간 측면도 있고 디테일에서 좀 그 향후에 부작용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사 지연이나 경찰에서의 수사 암장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또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정성호 장관은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좀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큰 어떤 검찰 개혁을 얘기하고 있는 분리까지 간다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고민 속에서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그럼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런 흐름에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선출이 됐어요. 예. 추미애 법사위원장 위원이 일정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 추미애 전 대표가 법사위원장 된 거는 지금 이제 뭐 불미스러운 일로 지금 법사위원장이 교체됐기 때문에 이춘석 의원. 예.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제 사이 그 소위 얘기해서 이제 그 대타로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투수로 나선 거기 때문에 검증되고 그래도 법조계 오래 계시고 당대표까지 하시고 법무장관 했기 때문에 그런 경륜을 통해서 조금 추스려서 검찰 개혁을 끌고 갈 수 있는 법사위원장을 선택한 불가피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당장 추미애 그 법사위원장이 뭔가를 안을 만드는데 그 하기보다는 당의 개혁 특위 안은 이미 그쪽에서 주도하는 거기 때문에요. 안 자체 뭐 이렇게 추미애 그 법사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뭘 하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영향력은 있겠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그래도 짧게 두 분의 이제 그 좀 총평을 좀 듣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조국 전 대표가 삼면에서 출소를 했습니다. 이후에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그 메시도 발신하고 있는데 이 행보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굉장히 굶주렸다 이런 생각들 들고요. 굶주렸다?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심이 굉장히 많이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본인이 가졌던 굴욕과 뭐 어떤 복수심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본인이 승화시켜서 뭐 명예를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조급하다. 예, 약간 그런 느낌들을 받고요. 그러면서 좀 더 정말 광폭 행보를 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반드시 준비하면서 본인이 다시 제도권 안에서 안착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뭐 그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행보가 빠른 건 사실이에요. 저는 조국 대표가 말도 아끼고 뭐 여러 가지 연말까지는 연말까지는 조금 신중하게 행보를 하면서 도리어 이제 조용하게 로키로 사람들 만나고 뭐 그 여론을 좀 다독이고 이럴 줄 알았는데 매우 그 빠르고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어서 좀 놀랍다 이런 건데 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하나는 그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그 준비하고 정치적으로 준비하고 계획을 너무 이미 준비한 것 아니냐 이후에 삼면복권 이후에 플랜을 그럴 수 있죠.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게 하나 해석이고 두 번째는 현재 조국혁신당이 사실 어렵잖아요. 당 지지율도.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 사실 후보도 못 내고 이러면서 사실 이제 군소정당으로 원래 자기가 가진 한 10% 안팎의 지지 7%에서 10% 정도 안정적인 지지율이 지금 한 반토막 난 상태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빠르게 존재감을 회복하지 못하면 내년 지방선거에 아무것도 안 될 수 있다. 이런 조급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당의 그러니까 필요에 예. 의한 어떤 그 움직임일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이 행보는 좀 나중에 좀 따로 한번 시간을 갖고 좀 분석해 볼 시간이니까 좀 갖도록 하고요.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